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밤 쉽게 잠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간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여러분의 경제적 위치는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와 숫자가 그대로 보여주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는 약 9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그 규모는 4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이후에는 불과 2년 만에 9조 달러에 육박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규모로 올라갔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국, 중국, 한국까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동시에 같은 일을 했고 IMF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 풀린 재정 통화 부양 규모는 약 16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 공급은 전례 없는 번영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늘면 공장이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늘면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올라간 소득으로 소비가 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삶이 나아졌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한참을 뜸들인 뒤에야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건 착각도 실패도 아닙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양적 완화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양적 완화는 흔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그 돈은 헬리콥터에서 시민들 머리 위로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나 모기지단 보증권 같은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하는데 이 말은 풀린 돈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대형 기관 투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은행 금고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막대한 유동성은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향해 맹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산시장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까지 말이죠. 이건 경제학에서 캔틸론 효과라고 불리며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론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견한 것입니다. 새로 창출된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돈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소수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동안 가장 나중에 도달하는 대다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의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돈의 길목에서 기회를 잡는 쪽인가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쪽인가요? 솔직하게 답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300년 전 캔틸론이 경고했던 차가운 경제 원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로 잔인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실물 경제가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세계는 극도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물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S&P 500 지수는 2009년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랐고
서민들은 생활비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년 전에 2배를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는 미국 7대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산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극소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상위 1%가 전체 주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9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대다수 90%의 시민들은 그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셈입니다. 돈은 풀렸지만 그 돈은 자산시장을 통해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로 흘러갔고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집값 폭등이라는 벽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풀린 돈은 부의 격차를 가속화하는 엔진이 되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세상 어느 곳보다 잔인하게 작동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펙 경쟁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에너지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순자산 진위 개수는 0.62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자산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고작 4.8%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더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순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17억 4천만 원인데 하위 20% 가구는 약 3,9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44.9배에 달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44.9배의 차이. 그리고 이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새로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진위 개수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나아지고 있는데 자산 불평등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부업까지 뛰면서 연봉을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동안 자산을 가진 사람의 부동산과 주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이 달리는 땅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러닝머신도 같이 빨라지는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산 없이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약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미국의 약 25%에서 30%나 일본의 약 35%에서 40%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고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곧 인생의 경제적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른바 PIR은 24.1배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가 10배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중위소득을 버는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 전액을 저축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데 24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옷을 사지 않고 교통비를 내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니까 실제로는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모아도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복리로 벌어집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고 임대 수입으로 또 다른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다시 자산을 불립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저축이 줄어드니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를 못하니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월세는 집주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데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의 부를 더 키우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같은 시대, 같은 도시, 같은 경제 안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제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현실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Z세대의 불평등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44.7%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냉혹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인생의 경제적 궤도가 본인의 노력보다는 태어나기 전 이미 결정된 부모의 자산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신한금융의 보고서는 이 점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복지 정책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좁힐 수 있지만 부모의 부동산 보유 여부로 벌어진 자산 격차는 한번 고착되면 정책으로도 되돌리기 쉽지 않다. 한국에서 부모의 자산이 곧 자녀의 계급이라는 말은 이제 냉소가 아닌 통계가 증명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를 한 단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극단화시킬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AI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챗 GPT로 이메일을 쓰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부의 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가장 강력한 변수이자 여러분의 소득과 미래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경제적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에서 부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기업은 이윤을 얻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년 자본주의를 지탱한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자본의 힘이 세더라도 노동이 없으면 가치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도 반드시 일정한 몫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힘이 약해질 때마다 파업이 일어나고 노조가 만들어지고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복지국가가 탄생한 것도 결국 자본이 노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 200년짜리 공식을 인류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이 전제를 근본부터 부숴버립니다. 만약 자본이 노동 없이도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낼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의 몫은 0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SF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산했고 맥킨지는 2030년까지 현재 업무의 약 3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억 개의 일자리, 현재 업무의 3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 5년 뒤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례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보십시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한때 4조 달러를 넘기며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분기 순이익이 삼성전자의 7.2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겨우 3만 6천 명입니다. 약 13만 명인 삼성전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가치를 3만 명 남짓한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수조 달러의 이익은 3만 6천 명의 직원과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같은 규모의 가치를 만들려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수십만 명에게 임금이 지불되고, 그 임금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순환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모델에서는 그 순환이 끊겨버립니다. 3만 명에게만 돈이 가고 나머지 수십만 명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그니피선트 7으로 불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합계가 유럽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 7개 기업이 전 세계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의 경제적 가치에 맞먹는 부를 고작 200만 명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고, 그 200만 명조차 AI가 고도화되면 상당수가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는 AI를 이유로 약 5만 5천 건의 해고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쓰나미의 첫 번째 물결에 불과합니다. 알파벳은 2026년 한 해 AI 관련 자본 투자에만 1,750억에서 1,85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돈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사람에게 돈을 쓰는 대신 AI에 돈을 쓰겠다는 선택을 이미 시작했고,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월급을 요구하지 않고, 야근 수당을 달라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병가도 내지 않고, 퇴직금도 필요 없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한번 개발하면 독재 비용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이런 선택지를 놓고 여러분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2025년 12월 UN 개발 계획은 AI는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옥스팸 역시 2025년 보고서를 통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지난 5년 평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폭증했으며, 그 핵심 동력으로 AI를 지목했습니다. 가디언의 논평은 AI는 부자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여러분,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누군가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고, 어딘가의 기업에선 내년 인력 감축 계획에 여러분과 같은 직무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는 마치 잔인하게 쌓아 올린 3층 건물과 같습니다. 첫 번째 층에서 양적 완화로 풀린 막대한 돈이 자산시장으로 흐르며 자산 유무에 따른 격차를 벌렸습니다. 두 번째 층에서 그 자본이 AI 기술 기업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며 부의 집중도를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층에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개의 유동성, 자산, 그리고 기술이 서로를 밀어주며 폭주한다는 점입니다. 돈은 자산시장으로 흐르고 그 자산은 다시 AI 기업으로 몰립니다. AI 기업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이익은 다시 자본이 되어 자산시장을 더 높게 밀어 올립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자기 강화적 순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한번 방향이 잡히면 스스로 가속도를 붙이며 더 견고해집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깨뜨리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 이 구조를 멈출 정치적 의지도, 국제적 합의도, 현실적인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이제 속담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차가운 물리법칙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알던 사회의 토대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 증거가 바로 중산층의 소멸입니다. 누군가는 소멸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하겠지만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열심히 일해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며 은퇴 후를 보장받던 중산층의 저민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통계는 냉혹합니다. 한국에서 노동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은 90년대 50대 초반에서 2022년 기준 43세로 앞당겨졌습니다. 43세. 불과 40세부터 소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대 수명은 80세 넘는데 소득이 꺾인 채로 남은 40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때 기댈 수 있는 자산마저 없다면 그 40년은 과연 어떤 시간이 될까요? 이것이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 청년의 63.8%는 부모와 살다 결혼할 때가 되어서야 독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독립 대신 결혼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은 이를 수치로 증명합니다. 집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해 출산율은 어김없이 0.002명씩 깎여 나갑니다. 집값이 삶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스템이 너는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은 단순합니다. 이 시스템은 나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 이 감각이 한 사회 내에서 다수에게 퍼질 때 그 사회는 합의와 협력의 기반을 잃게 되고 분노와 불신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정치적 분열과 세대 갈등, 계층 간의 적대감. 그 모든 혼란의 뿌리에는 바로 이 비정한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다른 하나는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무기력한 체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 부류가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대기업에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2025년 AI로 인해 해고된 5만 5천 명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직은 AI가 대체 못하겠지. 골드만삭스는 이미 법률, 금융, 회계, 프로그래밍을 AI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권으로 꼽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겠지. 아니요, 없습니다.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는 순간 이미 적응할 기차는 떠난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끼면서도 여전히 낡은 공식에 매달립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실한 저축. 이 공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유동성이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자산이 가치를 축적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모른 채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면 평생을 바쳐 일해도 자산 격차라는 거대한 벽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둘째,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홍수가 밀려와 물이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는데 여전히 물에 들어가기 싫다고 버티는 상황과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AI는 기본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혼자서 100명의 몫을 해내는 사람과 AI 없이 한 명의 몫만 해내는 사람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지 못한다면 기업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머지 99명이 될 뿐입니다. 셋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폭발이 문제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신호와 잡음을 구별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누군가는 3개월 뒤의 변화를 읽어내고 누군가는 이미 지나간 변화에 뒷북을 치며 누군가는 그 뉴스가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조차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생존과 탈락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 그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쉼없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AI는 조용히 누군가의 일자리를 지워나가고 있으며 자산의 유무로 갈라진 격차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의 바다 위로 AI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해일 위에 올라타 파도를 타는 사람과 준비 없이 휩쓸려 사라지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벌어질 것입니다. 돈은 계속 풀리고 기술은 계속 진화하며 자산은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승하고 누군가는 정체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추락합니다. 겉으로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을 받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은 매일 0.1%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밑의 바닥은 이미 조용히 확실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5년 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그때 움직이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단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